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형주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라임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뇌관이 지금 터진 상황이고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서로를 겨냥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봉현 회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폭로를 하는데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행보들 자체가 굉장히 그것이 하나하나 다 사실이면 엄청난 파장을 끌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사실일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예컨대 전 MBC 사장 이 전 대표라든지 그런 어떤 중간 전달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책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다 이행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보고가 된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고 돈만 갖다 쓰고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단들이 나고 있죠. 강기정 수석만 하도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로된 부분 중에서 이제 어떤 검사가 최소한 수석 정도 하나는 물고 늘어져야지 당신의 무슨 죄를 좀 감해주겠다든지 이런 로비가 있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 또 실제로 여야 전반 정치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어떤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100% 지금 제가 봤을 때 강기정 또 가령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는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 다만 이제 그분들의 어떤 항맥이라든지 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연관성들은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써놓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돈을 썼다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적인 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막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두환께서는 이른바 김봉현의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피의자이기도 하고 피고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다음 지금 이 사람이 빼돌린 돈은 한 200~300억밖에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라임 사태에서 이 라임 펀드 사태에서 증발한 돈은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증발을 한 거예요. 1조 6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김봉현 전 회장 쪽으로 간 건 한 200~300억밖에 안 밝혀졌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머지 1조가 넘는 돈이 어디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특경법상의 이제 죄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다 믿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은 당사자의 말을 잘 안 믿어줘요. 우리는 이제 미국처럼 법정에서 막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성경에다가 막 선서하면서 이렇게 선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증인들은 이해관계가 다 있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확증 편향적으로 기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안 믿어주고 물증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어디 갔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좌 추적을 해서 돈이 어디 가서 누가 수익을 많이 얻었는지 보고 또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재판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이 얼마 갔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이 이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는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검찰 게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강기정 전 수석의 경우에는 사기꾼인 듯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와서 검찰 게이트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야당 정치인과 검사에 관련됐다 이렇게 말한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말한 진술도 믿어줘야죠. 어떤 진술은
지금 일주일 상간으로 막 진술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뭐 이제 입장문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건 믿어주고 어떤 건 안 믿어주고 그 말이 되겠어요? 네. 유리한 건 믿어주고 아니, 불리한 건 안 믿어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강기정 전 수석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검찰 게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에 너무 여당이나 야당 정부 관계자들이 휩쓸리거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농락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당사자의 진술도 물론 중요하죠. 유념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말에 어떤 물증이 뒷받침되는지,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갖고 갔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증이 뭔지 이런 걸 보는데 더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펀드 사기라는 건데 지금 많이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법무부와 대검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지금 됐거든요. 법무부가 이틀 동안 직접 감찰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좀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또 대검도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즉각 반발을 한 이 상황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 정면 충돌한 모양새에 대해서 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무부가 그런 감찰을 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인데다가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 대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대응을 했다는 것도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별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계속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말하자면 남부지검에 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실제로 현재 남부지검의 검사장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송정금 검사장이 발언하기로는 나는 그 부분에 검사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를 보고했을 리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이라서 이것도 또 하나는 이중적인 겁니다. 일부러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 하나 전혀 다르게 있을 수 있고 논쟁이 네. 또 하나는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는데 검찰총장이 빠르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세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또 별도의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여권에서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든지 혹은 그래서 특별수사대를 별도의 다른 팀으로 구성하자라든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현재의 문제를 더 어렵게 푸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김봉현 회장 폭로 계기로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계기로 공수처를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생겼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현직 검사 등장하고요. 예. 또 뭐 야당 정치인, 또 여당 정치인, 청와대 수석까지 등장을 하는데 예. 공수처라는 것이 정권의 눈치 보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그리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정말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여당에서는 국감이 끝나는 때까지 이른바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했던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 공수처 설치에 그런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기름 정도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뭐 여야 지도부에서도 여권 지도부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의원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아니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서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독립성이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해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호 수사 대상을 벌써 정해준다? 국회에서 이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기다 1호를
개인적으로 맡기자는 건 공수처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건 제가 아까 돈이 어디가 있냐 계속 얘기를 했죠. 1조 6천억 이상의 돈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게 피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속 증권범죄 합수단이 왜 폐지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전문성이 있고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수사관, 그다음에 합수단 같은 데는 왜 그 특수성이 있냐면 국세청, 금감원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수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폐지하니까 사실 이런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요.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들을 이제 수사하자는 거죠. 근데 이 공수처에 지금 누가 임명될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사 경력이 우수한 사람들 파견 나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공수처에서 의결을 안 하면 어떻게 1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불확실한데 왜 공수처에다 맡기자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당에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특검은 그럼 진작에 합수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임검사 만들자고 할 때 항상 반대하다가 이제 야당 정치인 얘기가 나오니까 특임검사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지 말고 특검 하자고 하는 건 특검은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지금 뭐 누가 그러죠. 제주지검이나 대구지검에 이제 그 특수검사들이 더 많다. 뭐 법무연수원에 더 많다. 중앙지검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표 쓴 사람들 여의도 저승사자도 사표 써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특검으로 데리고 와서 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팀 만들어서 일 시키면 되니까 그 빨리 만들면 되거든요. 그 지금 수사 능력 있는 사람들 뭐 변호사로도 꽤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한동 검사장을 펀드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한동 검사장을 합수단 단장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이런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다면 평가에 의해서 법무부의 블루북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예. 그거 활용해서 하시면 되죠. 네. 왜 막으시는지 잘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의 견해는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의 과정은 사실은 이제 특별수사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열심히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벌써 이제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이 예. 제대로 된 어떤 특검 가기 전의 단계에서의 부실과 시간의 어떤 말하자면 지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답답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정쟁만 있고 수사팀들에 대해서는 원선이 많이 있고 또 수사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처음부터 특검으로만 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야권이 계속 특검을 주장해왔고 여권은 계속 공수처만 주장해오는 거 서로 입장이 다 똑같거든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뭐 특수통들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아니라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야권은 봐주고 여권만 때릴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말하자면 편향성들만 있다 보니까 예. 서로 믿고 맡길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것 같고요. 지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어떤 뭐 최근에 한 10명 가까이를 또 보완했지 않습니까? 예. 네, 보완해서 수사를 최대한 속도 내에서 하고 그것의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또 국회의원들 보기에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저는 특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수사는 일단 수사를 하기 전부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 듣고 와서 이두화 의원께 마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무슨 특별수사본을 만든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니 알겠습니다. 또 그것도 못 받아들이니 특검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제3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뭐 과반의 동의, 제적 과반의 동의 뭐 이런 산술적인 법적인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의 사안이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특검 도입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꺼내고 있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 집회까지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럼 특검이 관철이 될 수 있을 거냐 국회에 그건 미지수죠. 사실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예. 이제 의석수를 생각해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야당에서 왜 특검 얘기를 계속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윤석열 총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자고 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제가 아까 계속 합수단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단을 만들려면 비직제 이제 편제를 마지막에 최종 승인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그래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안 해주면 그 합수단이든 뭐 특수수사단이든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 법무부에서 3일 동안 감찰을 하고 김봉현 전 회장을 3일 동안 면담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성을 배제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윤석열 총장한테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검에선 중상모략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추미애 장관께서 항상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해방 이후에 처음 보는 검찰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 부장검사가 검사장한테 육탄전을 벌이는 것도 처음 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제가 해방 때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법무부하고 대검이 이렇게 중상모략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데서 사회 갈등이 더 막 불거지니까 국민한테 마지막으로 국민한테 손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얘기했던 걸 하면 조목조목 다 반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나 아니면 그 부장검사도 그 검찰총장한테 검사 관련 비위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 국감에서도 보면 면담 보고를 하더라도 다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법무부가 그렇게 면담을 그 감찰을 제대로 했으면 보고서를 흔들면 되죠. 왜냐하면 반부패 부장이 그 당시 반부패 부장이 대검에 지금 검찰국장으로 가 계세요. 예. 그럼 배석했을 테니까 그 갖고 있어요 보고서다. 근데 보고서나 이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증은 안 나와요. 근데 그 검찰총장을 의심하니까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네. 예. 본인이 수사 뭉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해서 인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총장을 의심하고 계시니 이런 상태에서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네. 얘기를 명분이나 실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김경엽 의원 기자회견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의혹이 제기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당 요구대로 특검 받겠다. 근데 대신에 결과가 나오면은 의혹 제기한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면 자신 둘 중에 하나는 의원직 내려놓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바위식 개위원이다 이런 식의 말을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만큼 뭐 본인이 좀 떳떳하다 자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좀 과하죠, 그죠? 뭐 서로 직을 배지를 걸고 뭐 계급장 떼고 뭐 이런 예. 용어들이 좀 거칠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뭐 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무슨 자기가 거래하는 정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옵티머스 팀 내부 문건상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 옵티머스 펀드에 들어왔거나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투자하도록 한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영 장관이나 김경엽 의원처럼 상당히 단순하게 그건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예. 그죠? 금융 상품이니까 상품으로 투자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동명이인으로 억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로비를 통해서
학벌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관계를 통해서 투자하게 된 무슨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 사람이 하니까 수소문 끝에 나도 뭐 혹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생각만큼 이 투자의 어떤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태가 굉장히 핵심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옵티머스 이 투자자 여권 이름이 여럿이 있다라고 해서 그 명단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명단 나오자마자 또 포함된 이들은 이건 동명이인이다, 난 아니다. 뭐 본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작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검사들 이름을 냈을 때는 법무부가 바로 감찰에 돌입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명단, 동명이인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명이인인 걸 확인했냐고 검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 중이라고 예. 문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동명이인이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럼 김봉현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 관련 얘기는 뭐 정말 말이 떨어지자마자 감찰에 돌입하고 막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는데 이 명단은 언제부터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동명이인인지 억울하면 밝혀줘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는지 이거 좀 이상하죠. 여당 관계자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라임 사태랑은 또 이상한 게 지금 모 경제신문에 의하면 상장사 59군데 대기업 오너들도 투자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 이제 재벌 회사 뭐 한 10대 재벌 안에 네. 드는 재벌 회사 중에 그 비상장 회사 계열사 비상장 회사에선 500억을 투자했대요. 그럼 이게 그냥 금융기관 네 군데서 판매를 해서 이렇게까지 막 재벌 회장들이 막 이렇게 투자하고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것도 이상하거든요. 예. 그리고 금감원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하고는 또 달리 운용을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 그래놓고 그게 아니라 뭐 정말 대부업체에다 투자하고 부실기관에 투자하고 이랬던 거니까 사기라고 하는 얘기가 네.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데 이제 속된 표현으로 빠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 오너들이나 아니면 상장사 이런 데서 500억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서 판매 대행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에다가 금감원에서 100% 환불해주라고 했다는데 피해자들한테는 바람직한 거지만 보통의 경우는 100% 환불을 안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익이 그 판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얼마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1조 몇천억을 다 이제 환불을 해주라는 거니까 지금 반발해서 예. 재판을 하니 많이 이러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례적인 결정을 한 금감원이나 이런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에 있어서는 야당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죠. 그럼 여권 관계자들 투자자로 밝혀지는지 안 지는지 보고 그 투자자로 밝혀져서 수익자인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하려면 동명이인인지 수익자인지 아닌지부터 빨리 밝혀야죠. 로비를 조사하려면 그리고 예.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려면 근데 왜 안 하시는지 좀 이상하죠. 네. 네, 정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당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보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 조사에서 특히 그 지역 내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거든요. 이 네. 부분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깨끗함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이번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어떤 뭐 강기정 수석의 어떤 문제 그게 사실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 정부가 또 말하는 민주당이 훨씬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거나 예. 또 추 장관의 아들 문제가 좀 진보 진영 또 혹은 청년 진영에 대해서 실망감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지역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 지역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으로. 그런 것은 내년 안 그래도 사실 불리하게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그닥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지 네. 못하다라고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본다라면 이 부분도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 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는 또 뭐 야권이라든지 그런 또 뉴스가 나론에 따라서 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양상이 당분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요동칠 만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계속 또 따라가 보는 것도 또 이렇게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